자, 원산지 규정은 뭐 좀 어려운 내용이라 지난주 좀 내용이 좀 쉬웠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원산지 규정부터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원산지 증명, 원산지 검증, 원산지 표시 뭐 이런 내용들 학습할 생각입니다. 원산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뭐 국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들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국적이 있죠. 사람도 이제 국적이 있으면 물건도 국적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원산지라고 해요. 오리진, 컨트리 오브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이 원산지가 물품의 원산지가 왜 중요하냐면 국제 무역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떤 뭐 특혜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원산지 규정이라고 하면 다양한 제도와 법과 법률이 이 원산지 규정에 해당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절차부터 시작을 해서 원산지에 대한 뭐 증명이나 검사 여러 가지들이 원산지 규정이라는 것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통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하고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특혜 원산지 규정은 말 그대로 특혜를 제공해 주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죠. 그럼 그 특혜란 건 보통 무엇을 말하냐?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같은 FTA나 WTO 협정 혹은 무역 협정 혹은 여기서 나와 있는 GSP, GSTP 나와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그 나라를 그러니까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특혜 제도예요. 개도국의 어떤 경제 성장과 발전을 좀 돕기 위한 그런 제도들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제공해주는 원산지 제도가 있고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말 그대로 특혜를 제공해주진 않지만 그 물품의 원산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에요. 보통 무역 구제 제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덤핑 방지 관세라든지 상계 관세라든지 뭐 수입 수량 제한 조치 아니면 뭐 세이프가드 뭐 긴급 관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원산지 표시 원산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아니면 수입 커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기준도 제도 적용의 기준도 그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냐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덤핑 방지 관세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 그 어떤 특정 물품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물품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 물품을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규정을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산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WTO 협정 하에 있습니다. WTO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무역기구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세계무역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WTO 협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WTO 협정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원산지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도 두고 있어요. WTO 원산지 규정. 이게 기본적으로 원산지 규정의 어떻게 보면 모법이라고 할까요? 모델법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모델법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네. 왜? WTO 협정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규정이 적용이 되고 이제 이 WTO 규정하고 별도로 특혜를 제공해 주기 위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FTA 특혜 관세를 적용해 주기 위해서 FTA 내에서도 FTA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FTA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게 총 15개의 FTA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개 FTA마다 각각 FTA 원산지 규정이 있어요. 그럼 최소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이 15개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은 수의 원산지 규정이 있다. 자, 그러면
원산지 규정, WTO 원산지 규정의 제1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배우게 될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판정 기준. 이 물품이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국적은 어디냐처럼 이 물품의 원산지는 과연 어느 나라냐 이걸 정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물품이 이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라는 것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남한테 입증하는 증명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원산지 증명제도. 그리고 이 원산지 증명서 혹은 이 원산지 판정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뭐 원산지 증명서나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죠. 그리고 그렇게 원산지가 판정됐으면 그 물품에다가 보통 원산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물건들에도 보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니, 메이드 인 차이나니, 메이드 인 재팬이니. 그거 그냥 멋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미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지켜야 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어기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요.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그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원산지 규정의 용어, 원산지 판정 혹은 원산지 결정은 두 개 이상의 물품, 그러니까 하나의 물품이 두 개 이상의 국가를 거쳤는데 어느 나라가 원산지냐 이걸 결정하는 게 원산지 판정, 원산지 결정. 원산지 증명은 당연히 원산지를 증명하는 거, 원산지 증명서 같은 서류를 통해서. 자, 원산지 확인은 어떤 제도 적용을 위해서 이 원산지 증명서나 이런 관계 자료 아니면 뭐 물품 이런 것들을 제출받는 것을 말하고, 검증 절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증명서나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이 물품이 정말로 이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제대로 발급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절차도 있고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 규정이 있어요. 그냥 이게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다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어디다 하라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느 부위에다가 적어야 되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원산지 증명이나 원산지 결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WTO 규정도 있고, 그리고 각 FTA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따로 되어 있어요. 그거 맞춰서 특혜 원산지 적용을 받으려면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산지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이 원산지 규정이 하는 역할 내지는 기능을 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소비자 보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어떤 무역 간섭이나 경제적인 어떤 환경에서 이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이냐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그 물품의 어떤 가치나 브랜드 평판이나 품질에 대한 보증 수단이 돼버려요. 아무래도 뭐 독일산 자동차 뭐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원산지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그 자체로서 품질 보증이 돼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속인다 라고 하면 소비자 기만 행위가 돼버리는. 그렇죠? 소비자는 거기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를 믿고 구매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이게 곧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생산자 보호도 됩니다. 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뭐 도용하거나 나를 뭐 이렇게 사칭해서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결국엔 나한테 피해가 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터키 FTA 하면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 한국 홍삼 뭐 그런 거, 뭐예요? 뭐 스카치 위스키, 뭐 스위스 치즈 이런 것들 보호한다. 왜 보호해 주겠어요?
예.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주류 회사가 뭐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프랑스의 근처도 아니는데 보르도 와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게 결국엔 소비자한테 오인을 사게 만들거든요. 예. 그냥 오인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걔 때문에 보르도산 와인에 대한 평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이 원산지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지리적 보호라든지 그런 상품에 대한 어떤 품질 보호, 뭐 여러 가지 상업 상표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산업 및 무역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무역 정책, 우리가 뭐 특혜 조치라든지 뭐 아니면 비특혜 조치라든지 뭐 덤핑 방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원산지 기준이에요. 원산지 기준. 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규정해서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무역 정책. 이제 FTA가 발효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들 간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거나 아니면 관세가 이제 무세 0%로 이제 내려가는 것으로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관세 장벽, 일종의 국제 간의 물품 이동에 있어서의 어떤 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산지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일종의 새로운 무역 장벽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킨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물품의 스펙이나 물품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스 자체를 바꿔야 되는 수도 생깁니다. 예, 그러면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니면 뭐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수출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벽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무역 장벽,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건 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원산지 규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산 뭐 수산물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원산지를 따져볼 필요 있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출입이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 뭐 멸종 위기종 동물들, 그런 것들. 그거 뭐 무역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추적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다 추적해요.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고래라든지 뭐 코끼리, 코뿔소, 뿔, 상아, 이거 코끼리 뿔을 수입하고 싶다. 인공 상아 말고, 당구공 만들려고 인공 상아 말고 나는 진짜 상아로 당구공을 만들겠어. 야무진 생각이지만 실현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예, 멸종 위기종이죠. 다 보호돼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 막는 거죠. 제도적으로 원산지 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리고 최약국 간, FTA 같은 협정의 최약국 간의 무역 확대를 위해서 이런 원산지 규정이 필요합니다. 뭘 막기 위해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보통 협정을 체결하면 그 협정으로 맺어지는 나라들, 협정국 내지는 최약국 아니면 영내국. 영내국이란 건 뭐예요? 이 무역협정 안에, 이 지역 안에, 엮이는 안에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죠. 그럼 한미 FTA면 영내국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한국하고 미국이죠.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은 역외 국가라고 해요. 그럼 한미 FTA의 역외 국가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역외 국가죠. 예. 그래서 이 원산지 규정을 통해서 특혜 제도를 줌으로써, 특혜 관세를 줌으로써 영내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역외 물품한테는 차별을 두는 거죠. 원산지 규정을 통해서 차별을 둬서 관세를 부과하는. 네. 이걸 바탕으로 FTA가 말하는 무역 창출 효과 내지는 무역 전환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역 창출 효과는 기본적으로 없던 무역이 생겨나는 게 무역 창출 효과고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좀 미미해요. 근데 무역 전환 효과는 많이 발생해요. 무역 전환 효과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거래선이 있는데 A라는 나라하고 거래를 하다가 B라는 나라하고 내가 FTA를 체결했어요. 근데 B라는 나라에서도 A라는 나라에서 수입해오던 물건을 수입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거래선을 A국에서 B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왜? A는 FTA가 체결 안 돼 있고 B는 FTA가 체결돼 있으면 그 무역 전환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바라볼 수 있냐? 관세 인하 효과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역 전환 효과입니다. 그게 FTA 효과예요. FTA 효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원산지 규정을 통해서 원산지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FTA를 통한 뭐 특혜 원산지, 특혜 관세 제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한미 FTA라고 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한미 FTA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원산지 상품이어야 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여야 하고요. 메이드 인 USA여야 해요. 한중 FTA도 마찬가지. 메이드 인 차이나여야 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여야만 한중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물건은 안 돼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동량 중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게 훨씬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이유로든 법제적인 이유로든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건 중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간에 거쳐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물건이 우리나라를 이게 물류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이 한중 FTA 적용 대상이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이 FTA를 통한 특혜 원산지, 특혜 관세가 적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 규정이. 그러면 원산지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전적으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 아니면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재료 가지고 그 나라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죠.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이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부품이나 원자재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니까 그 나라가 원산지인 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건데 뭐 이건 뭐 이견이 없죠, 이런 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국제 무역 환경, 뭐 경영 환경이라는 게 어떤 물건이 순수하게 100% 그 나라에서만 완전히 완성된다는 물품이 드물어요. 2개 이상의 국가가 관여하는 물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로 생산하는 물품들,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지 못해서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물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공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물품이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치는 나라가 2나라 이상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 3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 나라에서 전적으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거, 아니면 그 원산지 재료를 갖고 전적으로 생산하는 거, 이거는 문제 없다 그랬죠. 근데 3번째,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서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품. 우리나라에서 부품이 안 나오고 원자료가 안 나와서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 이거는 그 원자재나 부품을 사온 나라가 원산지인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지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 경우는 완전 생산품이라고 합니다. 완전 생산품. 완전히 생산된 거예요. 원재료도 거기서 조달한 거예요. 이거는 이슈가 없어요. 이견이 없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불완전 생산품 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2나라 이상이 끼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부품이나 원자재를 가져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FTA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 생산품의 경우에는 완전 생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완전 생산 기준. 그러나 불완전 생산품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기준을 실질적 변형 기준.
여기 네 번째 줄에 변현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예요. 변형이에요. 첫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 변형 기준입니다. 변형 기준. 그래서 이런 원산지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FTA마다 각 FTA마다 15개 FTA마다 FTA의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 FTA 설명할 때 제가 그 원산지 협정의 그 협정문의 챕터를 다 보여줬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몇 개 보여줬는데 거기에 다 있어요. 원산지라는 챕터가. 그러면 그 원산지 챕터에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특혜 원산지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원칙들이 규정이 됩니다. 협정문 본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뭐 나와요. 그 나라를 뭐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한다. 뭐 이런 원칙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보통은 협정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협정문의 부속서 내지는 별표 이런 데 가보면 뭐가 규정되어 있냐면 품목별 원산지 결정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PSR이라고 합니다. Product Specific Rules 해가지고 PSR이라고. 그러면 PSR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했던 HS 시스템 있죠. 전 세계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대상 물품을 숫자, 넘버링으로 품목 분류를 해놓은 거를 HS 시스템이다라고 했는데 그 HS 시스템에 따라서 해당 품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이에요. 그래서 FTA 특혜를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FTA의 원산지 규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그 물품이 뭐 어떤 특정 물품이면 그 물품에 해당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어요. 요거 충족시키면 특혜 관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시스템이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어요. 이원화. 자, 그래서 원산지 결정의 기본 원칙, 보통 얘기하고 있는 기본 원칙이 FTA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영역 원칙, 역외 가공, 완전 생산품, 충분 가공 원칙, 불인정 공정, 직접 운송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원칙으로서 규정되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FTA 협정에 따라서 그 개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어떤 경우에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15개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물론 15개가 다 다르다 이렇진 않아요. 그 약간 유사하거나 비슷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다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FTA가 15개가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찾으면 됩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 포털입니다. 여기 많은 이제 FTA 관련된 정보가 있으니까 혹시 뭐 수업 외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들어와서 좀 보면 돼요. 여기 말고 여기는 여기고 FTA 포털 말고 또 관세청. 그래서 이 사이트를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사이트 URL이 같은데 좀 달라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관세청 쪽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면 HS 코드가 나옵니다. HS 코드란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 넘버링으로 물품을 쭉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커피 있습니다. 커피.
제가 지금 커피가 땡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커피나 차 요런 것들 여기 뭐 차, 이 차는 녹차 말이에요. 녹차. 그리고 후추, 뭐 바닐라. 얘 성격이 좀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요. 커피는 0901입니다. 0901 안에 들어가면 또 세부적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0901, 여기 앞에 네 자리가 동일하죠. 0901. 그리고 여기 중간에 숫자가 하나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만 적힌 거는 뒷자리가 여섯 번째 자리가 0이라서 D를 생략해 놓은 거예요. 여기 두 자리, 네 자리, 두 자리. 그러니까 총 6자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WCO에서 만든 HS 시스템이라는 게 요 앞에 6자리를 말해요. 그리고 요 뒤에 네 자리가 붙습니다. 2000. 요 네 자리는요. 우리나라가 통계 목적상으로 자체적으로 부여한 번호예요. 이건 HSK라고 합니다. 코리아를 붙여서. 이거는 나라마다 뒤에 오는 네 자리를 6자리 부여한 나라도 있고요. 아니면 두 자리만 부여한 나라도 있어요. 그건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나 앞에 6자리는 세계 공용입니다. 자, 그러면 0901이 커피예요. 0901에 커피가 분류돼요. 그럼 그 커피 안에 커피의 성질이나 커피의 가공 정도에 따라서 또 세분화적으로 나뉩니다. 여기 쭉 보면 커피를 안 볶은 거, 안 볶은 거가 090110이에요. 그런데 커피를 로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5번째 자리가 바뀝니다. 09012로 바뀌어요. 09011로 해서 그러니까 5번째 자리가 1, 그리고 6번째 자리는 어떤 숫자가 오든지 간에 그거는 안 볶은 커피고 09012가 오면 거기서부터 로스팅 커피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가보면 09019가 있죠. 얘네는 기타, 커피 대용물. 커피 대용물도 있습니까? 커피 껍질, 뭐 이런 거 있죠. 부산물,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뒷번호 9가 나와요. 그러면 크게 09011이 있고 09012가 있고 09019가 있는 거죠. 5번째 자리까지 쳤을 때 이렇게 세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이렇게 분류되듯이 전 세계 교역이 되는 모든 물품이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매겨서 분류해 놓은 체계 시스템이 HS 코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있습니다. 카페인, 커피 볶은 것. 그런데 보통 카페인을 제거를 안 하죠.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인을 제거하면 그거 왜 마실까요? 그죠? 090122를 봅시다.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예요. 그러면 그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의 HS 코드가 뭐다? 09012100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영어로는 뭐예요? 뭐 로스티드 뭐 커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필요 없이 그냥 숫자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똑같은 물건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HS 코드는 세계 공용이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HS 이 시스템을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간세사들이나 뭐 아니면 간세청에서 수입을 할 때 간세 부과의 기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품목과 관련된 수출입 공고 기준으로 이 HS 코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역 통계를 잡을 때도 이 HS 기준으로 다 해요. 왜? 수출입 신고를 다 이 HS 코드로 하니까. 그리고 FTA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도 이 HS 코드 기준으로 다 되어 있어요. 세계 공용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에 적용되는 세율이 나옵니다. 이 밑에 간세청에 들어가 보면 이 정보가 딱 나와요. 1번 A가 기본 세율입니다. 기본 세율. 그리고 C가 WTO 협정 세율이에요. 여기 이제 커피는 뭐 잠정 세율 이런 게 없는데, 그리고 FAS1, FAU1 뭐 쭉쭉쭉 나오는데 이거는 각 FTA에 적용되는 협정 세율입니다. 한 아세안, 한 호주, 한 캐나다, 한 칠레, 한 중국 15개 다 있어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북한산까지 따로 있어요. 북한산은 왜 그러냐면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헌법적 지위가 조금 상이해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 체계로는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라고 규정하잖아. 북한하고 우리하고 국경이 없어요. 휴전선이지. 거긴 휴전선이지 국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지위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한 경제 교류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법률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 법에 의해서 남북한에 교류되는 물품에 대해서 지금 관세 이런 거 지금 빵 풀어줘. 이런 식으로 특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고 그 위에 있는 15개 FTA가 개별적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 빵 풀어줘. 커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뉴질랜드, 인도, 뭐 중국 이런 경우를 제외, 호주, 캐나다 이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0%로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도 보면 커피 말고 딴 거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커피 말고 그 다음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애호하는 물품이 커피가 1순위고 그 다음이 술이겠죠. 그죠? 술. 그럼 술이 어디에 분류되냐면 술은 기본적으로 22류에 분류되는데 앞에 숫자가 22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물, 마시는 물, 그 다음에 음료수, 콜라 이런 거 있죠. 콜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맥주,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발효주, 그 다음에 증류주가 여기 분류돼요. 2208에. 소주는 뭡니까? 맥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발효주입니까? 증류주입니까? 똑똑하네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가보면 증류주가 쭉 분류됩니다. 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다 있죠. 증류주 종류 다 있죠. 뭐 있어요? 여기 소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의 HS 3번은 HS 번호는 2208904000번이에요. 4000. 220890이요. 들어가 보면 다른 물품도 이렇게 영어 명칭이 쭉 나오잖아요. 영어 명칭 쭉 나오죠. 근데 소주는 영어도 소주입니다. 소주.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K 붙었죠. 요거는 이게 이 말 자체가 한국어 어원이라는 걸 있어요. 뭐 김치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다 표시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거죠. 여기 기준이 소주. 그래서 소주 보면 기본적으로 세율이 30%. 기본 세율이. 그리고 FTA마다 세율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죠. 보면 한중 FTA 세율이 좀 높아요. 24%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중 FTA가 보면 다른 FTA보다는 이 관세 양어가 조금 늦다. 그래서 20년 동안 선형 구조로 매년 조금씩 관세를 낮춰가기로 돼 있다라고 했죠. 이게 지금 여기 커서 갖다 댄 거 보면 24%에 난 다음에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죠. 요거 2019년으로 넘어가면 줍니다. 쭉쭉쭉쭉 줄여요. 다른 물품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FTA에 적용되는 품목이 HS 코드고 그 HS 코드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물품을 다 분류하고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FTA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봤죠? 자, 그러면 다시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 봅시다. 원산지 기준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PSR 나와 있죠. 홈페이지에. 그래서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15개의 전체 FTA의 원산지 규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커피 봅시다. 커피. 다시 커피를 보자고. 미국이 커피 생산 잘 안 하죠. 콜롬비아 가볼게요. 콜롬비아가 맨 마지막 FTA니까. 커피에 똑같이 여기 커피로 가보면 쭉 분류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090121이 뭐예요? 이거는 안 뽑은 거고 0901에 맞지? 21이 맞지? 내가 헷갈렸네. 0901이 안 볶은 커피 09012가 볶은 거였죠. 그 중에서 21이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제일 처음에 봤던 게 090121이에요.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 근데 여기 보면 원산지 기준 해가지고 영어 무슨 말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제9류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는 제약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이게 뭐죠? 이 09011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약 당사국이 어디예요? 한 콜롬비아 FTA의 최약 당사국이 어디예요? 한국하고 콜롬비아죠. 그러니까 한 콜롬비아 FTA의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를 특혜 관세 적용받으려면 그 나라에서 완전히 생산하라는 거죠. 뭐를? 커피를. 그럼 콜롬비아에서 100% 재배해가지고 수확해서 말려가지고 뭐까지 해야 된다? 로스팅까지 해가지고 해야 된다. 완전히 그 나라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소주 봤으니까 소주도 한번 볼까요? 어느 나라의 FTA 기준을 볼까요? 우리나라 소주가 어디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이 나라들 중에. 미국? 미국 사람들 소주 먹나? 터키? 형제의 나라 터키 한번 봅시다. 자, 터키. 터키의 이거 공구류죠. 요거를 잠깐만. 자, 2208에 오면 쭉 내려다 보면 여기에 이게 그 기타라고 묶이는데 여기에 소주가 들어갑니다. 아까 세부적인 번호로 여기 보면 220890이었죠. 2208 소주가. 그래서 220890 소주가 요 안에 들어가요. 기타에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호에 해당되는 재료, 물론 2207이나 2208호에 있는 것 제외하고 모든 호에 해당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로부터 얻은 재료는 완전 생산된 것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포도는 논내고 기본적으로 모든 호에 해당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근데 이 말에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2207 또는 2208을 만든 것을 제외. 2207이나 2208이 뭐냐면 주정, 알코올하고 증류주를 말하거든요. 그거 빼고 나머지 다른 호에서 이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 변환된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조금 뒤에서 세 번 변경 기준을 얘기할 때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물품이란 게 다시 좀 커피를 가볼까요? 커피로 아까 왜 커피를 얘기하느냐? 아무래도 이런 먹는 물품들이 여러분한테 좀 쉽게 와닿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무슨 화학 제품 얘기하고 있고 기계 제품 얘기하고 있으면 확 안 와닿아요.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게. 자, 커피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커피에 지금 보면 0901에 가보면 여기 좀 순서가 나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볶지 않은 커피, 볶은 커피, 그리고 커피 껍데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커피를 수확해가지고 로스팅을 안 한 상태면 0901 1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로스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더 이상 0901 1이 아니라 0901 2로 바뀔 거 아니에요. 물품을 가공을 더하면 물품에 대해서 제조 가공을 더하면 물품들이 3번이 변경됩니다. HS 코드가 바뀌어요. HS 코드란 게 한 번 부여되면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물품의 상태와 가공 정도에 따라서 3번이 바뀝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소주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호에서부터 가공이 돼서 이 소주라는 물품으로 제조 공정에 따라서 이 HS 코드가 바뀐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품목별 결정 기준이에요. 이 기준으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나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예시로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지 시험 목적, 기말고사 목적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뭐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냐면 간세사나 뭐 원산지 관리사나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 안 돼.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하죠.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FTA의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 원칙들이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영역 원칙입니다. 영역 원칙. 뭐다? 이거는 그 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돼야 됩니다. 그 영역 안에서. 이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영토 내지는 영해, 영공 뭐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그 물품이 일본에서 만들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뭐 인도에서 만들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 영역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역외 생산 금지 원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이거 이제 역외 가공이라고 하는데, 역외 가공. 이거는 뭐냐면 그 나라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역외 가공이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거를 OP, Outward Processing이라고 합니다. 역외 가공. 그리고 요 비슷한 건데 조금 개념은 다른 ISI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원산지하고는 좀 상관없이 그 나라에서 수출되면 그 나라에서 수출됐다는 거 그거 조건만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그거를 ISI 방식이에요. 왜냐면 ISI 방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계속 설명했던 원산지 규정상 조금 생소하죠.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많이 적용 안 됩니다. 한 싱가포르 FTA 정도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역내에서 생산을 하는데 역외에서 가공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FTA 특혜를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개성공단 물품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뭐 아무튼 지지난 시간에 개성공단 물품이 우리한테는 그냥 뭐 북한한테 물건을 보내서 거기서 거기에 이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아주 남북 교류의 어떤 뭐 상징과도 같은 그런 것이지만, 외국 사람의 눈에는 한국은 한국이고 북한은 북한이라는 거죠. 절대 개성공단 물품은 메이드 인 DPRK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메이드 인 코리아와 같은 수준의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립니다. 몇 가지 제약이 걸려요. 그래서 이 지금 모든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싱가포르, 에프타, 아세안, 인도, 페루,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하고의 맺은 FTA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 지역도 개성공단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지역을 추가할 것 같으면 추가 협상을 해야 되고요. 품목도 개성공단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FTA마다 조금 다른데 품목을 정해요. 이거. 뭐 당연히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개성공단에서 생산했던 물품을 기준으로 협상을 했겠죠. 그리고 모든 물품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려 있냐? 비원산지 투입 요소의 총가치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FTA 협상에서 원산지는 보통 어딜 말하겠어요? 협정 채약국이죠. 역내 국가를 말하는 거고, 비원산지라고 말하는 거는 역외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북한에서 생산을 했을 때 이 물품의 최종적인 물품에 북한산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을 말해요. 1,000원짜리 물건이었는데 여기서 북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걸 얼마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4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물건이라고 치면 북한에서 생산된 창출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노동 조립을 했다든지 뭐 생산을 했다든지 그게 전체 물품의 40%, 그러니까 400원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차라리 모든 부품 원자재를 다 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서 가공, 조립 이거 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는 경우,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출하면 특혜 원산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잖아요. 절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면 안 돼요. 이 개성공단 생산품은요, 메이드 인 DPRK입니다. 근데 메이드 인 DPRK인데 어떻게 한다? 몇 가지 품목에 한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한국과의 FTA 협정을 통한 특혜 관세를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런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뭐 저기 오른쪽에 미국, EU,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저 FTA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중에 이야기해보자. FTA에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그 FTA 개별 FTA 조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다면 눈치를 챘을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해보자는 뭘 의미한다? 양국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이야기해보고 너랑 나랑 마음이 맞는 것만 발효하자. FTA 체결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저 한반도 여객가공위원회를 통해서 차후에 인정된 것도 없고요. 물론 개성공단이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더 얘기할 건 없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생산품. 완전 생산품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그 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원칙적인 부분이고 이 원칙의 예외로서 존재하는 게 실질 변형 기준입니다. 실질 변형 기준. 그래서 실질 변형 기준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뭐 부가가치 기준이라든지 특정 공정 기준이라든지 세번 변경 기준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원산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이상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그래서 이 실질 변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나라 이상이 개입이 되어 있으면 그 두 나라 중에 이 물품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변형을 가했거나 뭐 실질적인 변형을 하는 최종적인 가공을 했거나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인데 그 기준을 세번 변경, 특정 공정, 부가가치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충분 가공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분 가공 원칙. 이거는 FTA 특혜를 적용받으려면 그 원산지 국가에서 충분한 정도의 가공을 해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경미하거나 미미한 수준의 가공을 해서는 FTA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본에서 생산된 물품이 있어요. 일본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포장을 해요. 그럼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재팬이냐? 당연히 메이드 인 재팬이죠. 포장하는 거 그거 뭐 어떻다고. 그러니까 핵심되는 물품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생산, 가공, 제조 이걸 한 나라가 원산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미한 작업을 하는 나라는 원산지가 될 수 없다.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고 경미하고 미미한 공정과 가공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불인정 공정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공정. 1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FTA마다 조금 다른데 각 FTA마다 뭐 여러분들이 제가 뭐 전체 15개 FTA가 이런 규정이 있고 저런 규정이 있고 그걸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못 외워요. 이게 한 FTA가 저도 공부할 때 한 4, 5개 정도 됐을 때는 외웠어요. 외운다는 게 뭐 이 제도는 여기 FTA 거고 이 제도는 저기 거고 뭐 이런 걸 외웠는데 이 FTA는 이런 제도들이 있고 이런 걸 다 외웠는데 어느 순간 저도 한 10개 FTA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못 외워요. 나이를 먹어서인지 FTA가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못 외우겠어. 그래서 한 대충 조금 FTA마다 그 표현이나 내용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 15개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보관을 하기 위한 어떤 보존 작업. 건조시킨다든지 냉동시킨다든지 냉장시킨다든지 염장, 염수장. 염장이 뭐예요? 염장. 소금에 절이는 거죠. 젓갈. 염장. 그리고 이산화황 같은 데다 넣는 보존, 썩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이나 보관을 위한 어떤 가정이지 이거는 뭐 생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포장. 포장하는 거. 세 번째, 먼지나 녹이나 기름이나 페인트를 세척하는 거. 이거 그냥 씻겨주는 거지. 이게 무슨 생산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 페인트질. 뭐 당연히 그렇고. 5번, 곡물이나 쌀에 대한 외피 제거, 도정, 쌀 껍질 벗기는 거. 이게 무슨 생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당류의 착색 또는 각설탕 작업. 이게 그 설탕이란 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사탕무, 사탕수수가 나오죠. 거기서 그러면 걔네들이 설탕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게 아니죠.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사탕수수 그 내피 그 뭐라고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부분, 그걸 걷어서 여러 가지 가공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원당을 이제 운반을 하기 위해서 각설탕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생산이 아닌 거지.
설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운반이나 보관이나 상업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포장 단위로 각설탕으로 만드는 정도. 그건 아닌 거죠. 원당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일이나 견과류에 대해서 탈피하는 거.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는 거. 여러분들 호두 견과류 많이 먹죠. 보면 그냥 호두 껍질 벗겨진 상태로 유통되잖아요. 근데 그게 껍질이 쌓여 있는 상태로 유통된다고 생각해봐요. 부피도 많이 차지할 뿐더러 내가 그걸 부셔 먹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그래서 껍질 벗겨서 유통을 시킵니다. 실제 무역을 할 때도 그런 껍질 벗기는 정도의 가공은 이거 생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분쇄 가루로 만들어 버리거나 체질이 이거 채치는 거. 그러니까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종의 직경을 얼마 정도만 통과시키는 그런 선별 작업을 하는 거. 단순 혼합시키는 거. 아니면 단순 조립하거나 분해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운반을 위해서 물품을 분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다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태평양을 날아올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해시켜 버립니다. 분해해서 부분품으로 다 나눠서 포장을 해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기술자를 모셔오죠. 기술자를 모셔와서 여기서 다시 조립해요. 그런 분해 조립. 그거 당연히 생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단순 시험, 그리고 동물의 도살, 그리고 뭐 표식이나 라벨 붙이는 거, 태그 붙이는 거, 그리고 희석시키는 거. 여기 동물의 도살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도살이 핵심적인 생산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도살하는 작업이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소를 있잖아요. 미국 소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잡아요. 그럼 그게 한우인가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한우가 아니죠. 한국 소라고 할 수 없죠. 소는 도축하는 게 중요해요? 사육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사육한 나라가 원산지가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불인정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그 나라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혹시 3번을 변경시켜도 HS 코드를 바꾼다 하더라도 절대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원산지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정들은. 자, 그 다음에 직접 운송 원칙이 있습니다. 직접 운송 원칙은 뭐냐면 FTA 특혜를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운송이 돼야 돼요. 다른 나라를 거치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원칙입니다. 원칙. 앞서도 보면 역내 생산 해놓고는 역외 가공 인정해줬고 뭐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이 있었죠. 당연히 이 직접 운송 원칙도 원칙인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거나 단순히 제3국에서 하역 작업, 그러니까 물품을 선적하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한적 작업을 하거나 운송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어떤 운송의 어떤 가정상 필수 불가결할 정도로 제3국을 경유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 경유에 대해서는 직접 운송 원칙이 예외로서 인정해줘요. 어떤 나라가 그렇다? 스위스가 그래요. 스위스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물품이 들어온다고 칠 때 비행기를 태우면 문제가 없지만 배를 태운다고 생각하면 스위스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거쳐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메이드 인 스위스가 메이드 인 프랑스가 되고 메이드 인 네덜란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중간에 단순하게 그냥 경유하는 국가다.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에 와서 단순히 하역 작업만 한다 이거예요. 원산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을 다 지키면서 개별 품목마다 정해져 있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원산지 상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원산지 결정 기준은 각 품목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 생산 기준, 아까 커피 같은 거 콜롬비아에서 완전히 생산돼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 변형 기준에서는 3번 변경, 부가가치, 특정 공정이 있고요. 그 외에도 보충 기준, 부가 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완전 생산 기준이나 실질 변형 기준만으로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애들이요. 뭐 미소 기준이라든지 누적 기준이라든지 아까 봤던 우리 불인종 공정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세트 물품이라든지 세트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기준들이 보충 기준, 부가 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이건 교수님들마다 쓰는 표현이 달라서 다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